최연의 착한 정치 컨설팅. 도대체 선거 전략이란 뭐죠?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묘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정치, 정치인, 정치 컨설턴트. 이것은 생활이다. 또한 이것은 처세다. 또 이것은 당신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대한민국에서 일상 생활을 할 때 늘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세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하나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대한 스토리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보시면 정치와 정치인 그리고 정치 컨설턴트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치 컨설턴트 최요한입니다. 와, 박수. 저는 지금 1998년부터 정치 컨설팅 활동을 해왔고요. 지금 몇 가지 제 직책 가지고 있고요. 2005년도부터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 활동은 포털 사이트에 최요한 평론가 치시면 제 방송 활동 했던 거,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거 얼마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말씀드린 각종 정치 아카데미 강의, 바로 이런 강의를 전문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정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치인이란 누구인가, 정치 컨설턴트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되지?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딕 모리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정치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유명할 정도가 아니죠. 전 세계적이죠. 딕 모리스와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칼 로브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실상 전 세계의 정치 컨설팅의 역사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저는 한국의 딕 모리스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딕 모리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딕 모리스는 6가지 선거 원칙을 생명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딕 모리스가 이 6가지 선거 원칙에 따라 선거에 개입하게 되면 승리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상대의 이슈를 내 방식으로 선점, 해결한다. 보통 이슈가 있을 때 누구나 다 먼저 달라들여서 그것을 내 것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상대방의 이슈였다는 것이죠. 그걸 내가 가져가면은 상대방은, 내가 가져가서 해결하면 상대방은 할 게 없어져요. 굉장히 강력한 선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첨예한 이슈로 상대 진영을 분할, 제압한다. 이슈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폭탄처럼 날아가서 이슈가 터지면서 상대 진영은 분열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겸손과 설득과 비전으로 조직을 개혁한다. 정치인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딕 모리스는 결코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겸손과 설득과 비전으로 조직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첨단 기술로 대중의 감성을 휘어잡는다. 대중은 내가 잘 모르는 첨단의 기술이 나왔을 때 대단히 신기해합니다. 예전에는 라디오가 그랬고요. 그 다음은 텔레비전이 그랬고요. 요즘은 인터넷, SNS가 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휘어잡습니다. 그걸 우리 정치 또는 정치인, 정치 컨설턴트는 알아야죠. 활용해야죠. 대중의 마음을 흔들 수가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공동체 위기가 닥치면 적대자까지 결집시킨다. 어떠한 바운더리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공동체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적대자, 이 안에는 나와 반대하는 적대자도 있어요. 이걸 전체 다 아우러서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원칙이 아니라 방법을 바꿔서 승리한다. 정치인은 정치 행위를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 앞에 갑자기 커다란 바위가 생기고 산이 생기고 강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면 어떤 우직한 사람은 그걸 정면으로 뚫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우회해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죠. 자, 정면으로 뚫고 가든 우회해서 가든 원칙은 세우되, 간다라는 원칙은 세우되 가는 방식을 바꿔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6가지가 딕 모리스의 선거 원칙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오래된 책입니다. 딕 모리스가 지은 파워 게임의 법칙. 저는 이거를 여러분께 꼭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 6가지 원칙은 딕 모리스의 책 파워 게임의 법칙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이 외국 사례라는 것이죠. 한국의 정치와 외국의 정치는 각각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는 이 딕 모리스의 6가지 원칙을 한국적으로 변형시킨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 톡시스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겁니다. 딕 모리스의 파워게임의 법칙, 여러분께서 잊지 마시고 인터넷에서 보시고 확인하시고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하는 강의에 많은 부분에서 영감을 얻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감히 권해드립니다.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의 범주에서는 이러죠. 신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이여,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날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널 택하여 세웠나니 너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종교의 범주입니다. 그런데 정치의 범주로 가볼까요? 유권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선택해서 찍었나니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날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널 택하여 세웠나니 너로 하여금 많은 일을 하게 하고 유권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길듭니다. 누가? 정치인이. 왜? 중요한 거죠. 정치인은 아니야, 나는 군림할 거야. 이게 정치의 현실입니다. 선거 앞에 두고서는 고개 숙이고 도와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당신이 날 찍어주시면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속마음은 뭡니까?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몇 년간의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군림할 거야. 한국 정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가 이런 것 때문에 망가지는 겁니다. 대의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죠.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이 엉망인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쩌면 우리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슬프죠. 저도 슬픕니다. 그래서 악이 바칩니다.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아야겠다. 제대로 된 정치인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한국 정치를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년 이상 정치 컨설팅 하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을 보았는데 이미지 어마어마하게 좋은 정치를 만났는데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속이 시커멓게 썩은 사람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말라고 이 강의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속지 말라.
정치인들은 제발 그따위 생각 좀 갖다 버려라. 정치인들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거 전략, 선거 전술, 나의 방향성, 아젠다, 이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강의 톡시스에서 여러분 만나는 거잖아요. 간략하게 어떤 것인지 알려드릴게요.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쉿, 당신만 하십시오. 선거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법칙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딕 모리스와 함께 칼 로브라는 사람이 있다고요. 부시 행정부에 백악관 고문을 했습니다. 대단한 파워풀한 선거의 귀재입니다. 귀재. 딕 모리스와 칼 로브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군가 이겼었습니다. 자, 선거 전략에는 갈라치기와 중도층 다가서기 또 혹은 중간층 다가서기 커다란 이 두 가지 범주하에 여러 전략이 퍼져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다가 옆구리 쿡 찌르면 툭 튀어나오는 것이 갈라치기. 자다가 옆구리 쿡 찌르면 툭 튀어나오는 게 중간층 다가서기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러면 칼로브가 주로 썼던 중간층 다가서기도 썼지만 칼로브가 주로 썼던 갈라치기 전략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쟁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쟁점에 반대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걸 A라고 하고 다시 A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민감한 쟁점, 지금 같은 경우는 뭐가 있겠습니까? 국회법 개정, 국회 선진화법 개정 같은 거. 아니면 파견제, 기간제 이런 법들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쟁점이 있습니다. 이때 후보자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요. 어디로? 민감한 쟁점 A 쪽으로. 혹은 이것이 이쪽으로도 갈 수 있겠죠. 민감한 쟁점 반대되는 대시 A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후보자가 입장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 나오냐? 민감한 이슈, 쟁점에 대해서 후보자는 선명한 입장을 취합니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해야 돼. 아니야. 국회 선진화법 개정하면 안 돼. 자신이 명확한 입장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이슈에 대해서 더 극렬하게 반응하고 반대되는 팀과 반대되는 편에 있는 사람과 대립하게 됩니다. 갈라친다는 거죠. 그런 경우 되게 많았습니다. 지지자들을 더 흥분을 많이 시켜서 투표장에 더 많이 끌고 오게 만드는 것이 갈라치기 전략입니다. 칼로브는 공화당의 지지자가 민주당의 지지자보다 결집도가 더 높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아들 부시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중에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짜장면 좋아하신다. 또 어떤 사람은 짬뽕을 좋아합니다. 자,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피디님 손 들어봐요. 손 들어. 그래요. 자, 짬뽕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 있죠. 자, 후보자가 나는 짜장면이 좋아하고 한쪽 편을 들어줍니다. 나는 짬뽕이 좋아 한쪽 편을 들어줍니다. 짜장면과 짬뽕의 싸움에서 민감한 이 쟁점에 대해서 한쪽 편을 들어줍니다.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식사를 하는 사람은 갈라지죠. 여기에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과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이 서로 싸웁니다.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아이고 짬뽕을 맵기만 하고 무슨 소리가 있어. 짜장면으로 배가 부르기 최고야.
짬뽕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고 짜장면 늦게 해서 어떻게 먹어?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짬뽕 국물 탁 먹어. 최고 아니야? 자식이들이 잘났다고 싸우면서 오히려 상황을 보니까 짜장면 또는 짬뽕 거기에 대한 충성도가 더 높은 쪽이 결집도가 더 높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짜장면집으로 가든 짬뽕집으로 가든 몰린다는 거죠. 이게 갈라치기입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김영삼 전 대통령 고인이 되셨죠. 갈라치기가 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고인이 됐네. 3대 갈라치기가 있었고요. 오바마의 캠프 갈라치기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 자, YS의 갈라치기는요. 3당 합당을 통해서 지지그룹을 결속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갈라치기를 해버렸죠. 호남을 고립시키고 나머지 지역을 같이 묶어버리는 어마어마한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이 부작용이 사실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갈라치기. 노무현은요. 세대, 인물, 이슈로 갈라치기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바마는요. 정치 컨설턴트 데이비드 엑셀로드라는 뛰어난 정치 컨설턴트가 세대, 이념, 이슈로 갈라치기를 했습니다. 이 역시 제가 나중에 자세히 사례를 들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치기 사례는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선명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어쩌면 정치인에게 숙명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갈라치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더군요. 다음은요. 중도층 다가서기 전략입니다.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평면적으로 봐서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아니 진보파가 있고 보수파라고 하든지 A파라고 하든지 B파라고 하든지 가파라고 하든지 나파라고 하든지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을 때 후보자의 노선을 어디로 갖다 놓느냐. 중간층 득표 극대화해서 정가운데 딱 들어가는 거죠. 갈라치기 뭡니까? 명확한 자기 이슈를 딱 손을 들어준다고 그랬죠. 국회 선진화법 나는 찬성! 국회 선진화법 나는 반대! 근데 이 사람은 국회 선진화법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 이 가운데 중도층이 많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 다가서기 전략을 하는 거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과연 중도층이 있냐 중간층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타당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나중에 프레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딕 모리스는 이거를 중도층 다가서기라고 하면서 후보자의 노선이 좌파든 우파든 가운데 위치 짓도록 자기 입장을 세우는 것. 어떻게 되냐. 중간층 다가서기 전략이란 득표의 극대화를 위해서 중간층 유권자들이 거부감을 갖는 양극단, 골수좌파, 골수우파 이쪽을 배제하고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고 가운데 중도층, 가운데 위치해서 양쪽의 아젠다를 버무려서 중요한 겁니다. 양쪽의 아젠다를 버무려서 중간의 입장을 취하는 전략을 이야기한 겁니다. 좀 어려운가요? 어떠한 전략이 있을 때 극단적으로 외치는 양쪽을 다 버리고 가운데를 취한다는 거죠. 양쪽의 주장에서 타당한 거를 버무려서 이걸 내 걸로 만든다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제가 뒤에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삼각형 밑변의 양 꼭지점을 좌우로 보고
삼각형 밑변의 양 꼭지점을 좌우로 보고 위쪽 꼭지점처럼 양쪽의 장점만 취하는 노선. 이걸 영어로는 트라이앵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삼각주의. 삼각주의. 이 전략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전략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응. 자, 짬뽕 좋아하는 사람. 질문을 던져요. 아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짜장면이 좋아. 선명한 입장. 자, 짬뽕이 좋아. 선명한 입장. 여긴 뭡니까? 당신들이 요구하는 짜장면도 좋아요. 당신들이 좋아하는 짬뽕도 좋아요. 답은 뭡니까? 짬짜면이라는 거죠. 양쪽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는 겁니다. 양쪽의 장점을 다 들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나만의 비법이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고추냉이를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라쟁이가 돼요. 따라쟁이. 카피한 사람밖에 안 된다고요. 내가 양쪽의 극단의 주장을 물리치고 가운데 짬짜면을 갖다 줄 때 그 짬짜면에는 나의 비법, 나의 목소리, 나의 비전 이것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추냉이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례 보겠습니다. 1996년에 빌 클린턴은 재선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결을 할 때 균형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공화당 쪽에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민주당 쪽은 복지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적자 예산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딕 모리스는 빌 클린턴한테 재선 선거를 나갈 때 요구를 하죠. 공화당의 균형 예산을 가져갑시다. 그래서 사실 딕 모리스가 민주당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니지. 클린턴의 다른 참모들 내지 민주당의 골수 지지자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층의 마음, 중간층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균형 예산을 주장을 했습니다. 먹혔어요. 그래서 빌 클린턴은 재선이 됐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뉴 DJ 플랜이라는 것이 199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대중 후보는 92년도에 진보 노선을 희석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보수층한테 어필을 해야 되겠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많지만 어쨌든 한편으로는 당시에 제야였던 전국연합과 정책연합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치보복하지 않겠다. 새로운 진보의 노선을 보여주겠다면서 뉴 DJ 플랜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이 뉴 DJ 플랜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대중경제론이 폐기가 됩니다. 86년부터 그럴 조짐이 있었어요. 70년대부터 만들어놨던 대중경제론은 92년도 뉴 DJ 플랜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 상한 사람이 1970년대 같이 대중경제론을 만들었던 박현채 교수가 마음을 상해서 떠나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DJ의 뉴 DJ 플랜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세웠죠. 중도층 다가서기를 했던 겁니다. 물론 이때는 실패했어요. 5년 후에 성공했죠. 자, 아들 부시, 아버지 부시 말고요. 아들 부시. 사실 공화당은 굉장히 냉철하거든요. 왜? 총기 휴대를 강조하는, 강력한 군대를 강조하는 이런 당인데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2000년에 칼 로브는 아들 부시를 당선 전략으로 중도층 다가서기를 했습니다. 아까 갈라치기 했다 그랬죠? 또 이번엔 중도층 다가서로 바뀐 거예요. 자, 민주당의 주요 이슈인
교육 문제를 이슈화해서 즉 바우처 계획을 통해서 따뜻한 보수를 보여준 겁니다.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아들 부시의 바우처 계획. 이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자,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무조건 따라했다.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좋아하는 자살골이에요. 자, 상대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지지 요인을 나만의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나만의 고추냉이가 들어 나만의 방식으로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자 지지의 동기를 부여를 제거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난 2012년 대선 가운데 경제민주화라는 보통 진보 진영이 이야기했던 아젠다, 이슈를 보수 진영에 있는 박근혜 후보가 먼저 제기했어요. 먼저 제기하면서 자신의 방식대로 해결을 합니다. 이렇게 하겠다. 지키는 건 나중에. 지금 한참 비판받고 있지만.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지지의 동기 부여를 제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아들 부시로 가봅시다. 자,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교육, 환경, 복지 이러한 주로 이 아젠다를 중요하게 가져갔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보통 그럼 공화당은 뭡니까? 안보, 국방, 감세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작은 정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아들 부시가 먼저 나타납니다. 먼저 나타나서 뭘 얘기하면 민주당의 교육이 아니라 공화당의 교육, 민주당의 환경이 아니라 공화당의 환경, 민주당의 복지가 아니라 공화당의 복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이때 선거 공약집이 이렇게 두꺼웠는데요. 이렇게 두꺼웠거든요.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딱 보여주니까 이걸 딱 보고 와, 공화당이 이래? 알고 보니까 엘고가 이야기할 걸 여기 다 담아버렸네. 엘고가 할 얘기가 없네. 이거예요. 상대방을 지지할 동기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 민주당을 지지할 것을 공화당의 내용으로 바꿔버리는 거. 이게 바로 이슈의 분열과 삭감 전략. 아까 얘기했던 삼각주의, 트라이앵글레이션 전략인 겁니다. 그래서 중도층 다가서기는 조금 차이있지만 이슈의 분열과 삭감 전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간략하게 선거란, 정치란, 정치인이란, 정치 컨설턴트란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셨습니다. 이제 톡시스를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감사합니다.